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희망인터뷰의 김준우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7개월이 지났습니다. 78대 78이라는 여야 동수, 바로 경기도민께서 선택해 주신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무게를 감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입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경기도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희망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10년 제8대 경기도의회 입성 후 13년 동안 의정 활동을 이어온 의원. 의원수 156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이자 그 위상과 역할에서 전국 지방의회 선두에 서 있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 사선의 경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량과 13년간 새겨진 책임과 진심이라는 DNA로 염종현 의장이 설계하는 경기도의회의 청사진을 만나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네. 김준우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예, 김준우 아나운서입니다. 예. 네, 멀리 오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죠.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 해는 뭐 의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 의회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의미 있는 일이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거리 두기는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확진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의장님 건강은 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은데 지금 뭐 코로나 독감이 한참 유행이라서 우리 도민분들 건강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의장님 일정이 상당히 바쁘신데 의장 되시고 평소에 건강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뭐 하루에 한 3, 4km 이 정도 걸었었는데 네. 그럼 훨씬 좀 나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최근에는 조금 경황이 좀 없어서 운동을 좀 못해 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접견실이잖아요. 네, 제가 들어와 보니까 아주 산뜻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평소에 이곳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이 접견실은 보통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우리 가장 중요한 도민들께서 찾아주셨을 때 제가 직접 맞이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또 때로는 이곳에서 중요한 협약식도 하고 또 임명식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크진 않지만 그런 공간입니다. 의장님한테는 아주 친숙한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 되겠군요. 광교 신청사 이전하고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의원실이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집중도랄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광교로 옮기고 나서 의원실이 생겼는데요. 그동안은 좀 안타깝게도 17개 광역 중에 경기도 의회만 의원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실이 생기면서 정책도 의원실에서 좀 개발하고 도민들, 주민들도 좀 함께 만나는 그러한 공간이 생겨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기도의회도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나 의회 사무처 인원도 9월 말에 3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많이 늘었죠.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관련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된 취지가 집행부와 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취지거든요.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의회도 지금 인사권 독립 이후에 여러 가지 미비된 체계라지 등등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예산권과 조직권이 아직 주어지질 않아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인사권 독립을 완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11대 의회가 전대미문의 의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78대 78.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절묘한 숫자로 결정이 됐는데요. 부담도 크시고 여건상 참 그런 숫자가 주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78대 78 동수는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현명하신 경기도민들께서 여야의 동수를 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협치해서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주문으로 알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반년 넘게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특히 이번에 의회 사무처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전환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의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인사권 독립의 아주 상징적인 인사권 독립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직위다 이렇게 보고 의회 사무처장은 의회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수장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수장을 그동안 이제 집행부에서 임명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의회 자체 내에서 개방형으로 뽑으면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좀 가지고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서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면서 뭐 중립성, 공정성 등을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의회는 뭐 경기도민이 1390만인 것처럼 전국 최다 의석수를 자랑하는 최대 지방의회입니다. 그만큼 지방자치 시대 2.0 시대를 맞아서 경기도의회가 갖고 있는 역할도 큰데요. 이 지방자치 시대의 이 경기도의회의 청사진이랄까요? 새해도 됐고 하니까 네. 좀 큰 그림 속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그 개정되는 중심에 전 경기도의회가 있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중앙과의 소통 그리고 전국 규모의 저희가 결의대회, 각종 토론회 등을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주도해 왔습니다. 주도해 와서 비로소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가 흔히 좀 반쪽짜리 개정안이다 이런 비판은 좀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금년에는 좀 잘 착근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구상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경기도 분도 얘기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죠. 이 설치 관련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건의를 하셨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오랜 30여 년 이상 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수건이었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었는데 김동연 지사께서 공약을 하셨고 또 이번에 지난 작년 12월 22일 날 전국 시도의장님들과 함께 용산에 가서 대통령님을 면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장단 협의회 차원에서 좀 건의를 좀 드린 것 외에 유일하게 경기도 차원에서의 현안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님께서 그거 뭐 지금 지방시대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그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힘이 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한 해가 될 텐데요. 제주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자치도로 승격한 이후에 전반적인 이제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규모도 올라간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도가 돼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 좀 어떤 측면의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어제는 국민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회의를 통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제는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3년여에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목도했던 것은 이제는 중앙에서의 획일적 정책보다는 각 지방에서의 환경과 역사와 주변 여건이 다 다른 만큼
지방에 맞는 그런 특화된 대응책을 썼을 때 효과를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는 시대 정신으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 천세방만의 경기도 그리고 북부가 지금 한 360만 정도 되시거든요. 네. 360만의 인구도 경기도를 이어가는 두 번째, 세 번째의 규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 북부는 그동안에 그 남북 최대 접경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규제로서 중첩 규제를 받으면서 아주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희생한 만큼 앞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의 땅이 저는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78대 78 여야 동수. 초선 의원 108명, 2030 의원 20명. 시작부터 다양한 숫자와 수식어로 주목을 받았던 제11대 경기도 의회. 뿐만 아니라 양당의 힘겨루기로 개원 40일 만인 지난해 8월 9일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늦게 원구성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늦어진 만큼 협치와 내실을 각각 한 손에 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내걸었는데요. 먼저 입법과 행정의 실질적인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초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선 의원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의회 사무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체제 정비, 또 진통 끝에 이뤄낸 2023년 예산안 통과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이해와 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민 행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대과제에 더 가까이 가는 제11대 경기도의회를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여기가 이제 이런 경기도민의 민의의 전당이죠. 네네. 팔달산 쪽의 구청사에서 네. 금년 3월에 이곳으로 저희가 이전했습니다. 예. 네. 이제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 의회는 저희 경기도 의회의 슬로건이고. 네. 잠깐 올라와 보시죠. 예. 네, 여기가 의장석입니다. 한눈에 다 보이고요. 뭔가 웅장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좀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러네요. 괜히. 네. 인사봉 한번 땅땅땅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네. 의장님이 하셔야죠. 예. 아나운서님이 한번. 제가요?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양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뭐라고 말을 하면서 쳐야 되는 건데. 원래 네, 의결 네. 사항을.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예. 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을 매우 아끼고 사랑함을 말씀드립니다. 됐나요, 이 정도면? 네. 괜찮나요? 네. 네, 저희가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이곳은 바로 경기도의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 도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7개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개원도 한 40여일 정도 늦었고, 그 40일 동안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의장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신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먼저 경기도민들께 죄송하게 저희가 8월 9일, 정확히 한 달 9일 늦게 원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으로 선출된 순간 네. 당연하겠지만 정말 무거운 중압감이 짓눌렀고 이제 시작이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보다는 주어진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무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속으로 좀 다짐을 좀 몇 번 했습니다. 네. 특히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시겠다라는 여러 가지 공약 사항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초선 의원 의정 지원 추진단의 출범 11월 1일에 출범을 했는데 핵심 공약이기도 하셨고 상당히 눈에 띕니다. 좀 어떻게 내용이 꾸려져 있나요?
네, 지금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죠. 네. 156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새롭게 초선으로 의정 활동 도의회에 입성하신 분들이 108분입니다. 예. 108분이라서 거의 69%, 70%에 가까운 분들인데 이번 11대의 경기도의회의 의정 활동의 성과는 바로 초선 의원님들한테 달렸다. 그리고 상당수의 의원님들의 연령대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른바 MZ세대 분들이 또 대거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11대 의회는 108번의 초선 의원님들이 성패다. 성패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차원에서 초선 의원 의정 활동 지원 TF단을 만들어서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과가 좀 반과 성과가 괜찮아서 원래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1년으로 지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님들의 이제 단장님들도 저희가 여야 한 분씩 모셔서 그분들 중심으로 어떤 것이 우리 초선 의원분들한테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피드백 해주고 이래서 아주 좋은 성과 지금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동시 출범한 게 공약정책추진단도 있잖아요. 아, 정말 이 부분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아주 굵직굵직하고 또 지역의 세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경기도 집행부와 교육청과 상의해서 그것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공약 이행 TF팀 단을 만들어서 6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단장, 부단장으로 하셔서 향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31개 시군을 의장단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저조차도 좀 기대가 좀 큽니다. 네. 당선 이후에 이제 7개월 바삐 지나가셨습니다.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의장님. 예. 가장 맞습니다. 중점을 두고 했던 일은 뭘까? 또 보람됐던 일은 뭘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 동수 상황에서 어느 한 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통할 수도 없고 통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장에 당선되고부터 여야가 연정 또는 김동연식의 정치 모델 협치 시스템으로 구축해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제가 지난해 말에 여야정 협의체라는 아주 도민들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체제를 좀 구축해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인사청문회 협약도 했고 그리고 2023년 예산을 여야 합의를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정 협의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금 예산안 뭐 이렇게 통과하는데도 역할을 했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좀 어떤 향후의 역할을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것인지. 네. 10대 의회는 민주당의 유일 교섭단체였기 때문에 당정협의회 정도로 됐고 이제 여야정 협의체는 전혀 다른 거죠. 당과 당이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쌍방, 집행부, 교육청까지 함께하는 논의의 틀, 거기서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기도와 함께 했고 또 경기도 교육청과도 이제 함께 해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의장은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참여를 하고 구성 인원은 이제 양쪽에 경제부이사님과 부교육감이 공동의장으로 참석을 하고 여야 원내대표 단위 대표님을 중심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안건이 올라올 수 있고 또 여야 의회에서 요청하는 안건이 올라올 수 있고 그 안건을 거기서 토론해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그러한 그 역할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좀 박수받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도민들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예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난해 말에 여야가 정말 밤샘 협상 끝에 그래도 무난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준 예산 사태를 막았잖아요.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33조 8,104억여 원.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경기도 예산이 33조 8천억, 한 34조에 가깝죠. 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22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합하면 56조, 네. 서울시가 60조. 그러니까 드디어 서울과 경기도가 총 예산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에 좀 왔고, 네. 국가 예산이 이번에 639조 정도 되니까 그 10분의 1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험난했죠. 네.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과연 여야가 잘 2023년 예산안을 타결할 수 있을까라고 보통은 대단히 비관적 전망이 좀 컸습니다. 그러나 그 비관적 전망을 저희가 뚫고 여야가 완전히 합의에 이루어서 2023년 예산을 타결했습니다. 그 의미는 모두가 예상했던 그러한 어려울 것이다. 갈등과 반목을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넘어서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국회도 해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경기도가 해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국회보다 낫다 말씀해 주셨지만 칭찬도 해주셨죠. 예, 그런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몇 가지 추려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2023년 예산안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환경이. 국내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팬데믹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촘촘한 예산 구조가 필요한데 저희가 34조에 가까운 합해서 56조의 예산을 정말 예결위에서 밤샘 하면서 또 상임위와 함께 협의하면서 또 양쪽 대표단이 논의하면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주거복지, 그다음에 교통, 환경, 교육 등등에 대해서 예산을 짰는데 그 중앙에서 좀 국회에서 어려워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네.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반영을 좀 했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해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청년 면제수당 등을 했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수영장 증축이라고 한 520억 정도도 다 먹고 전자칠판이라든지 새로운 그 소규모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등 그리고 여성, 청년, 복지 등등해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었던 거는 당연히 경제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반도체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해내는 거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의 대출을 위해서 신보를 통해서 저리 대출 등등을 해서 좀 힘을 좀 내실 수 있는 등등의 아주 구체적이지만 아주 다양한 폭넓은 예산을 저희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자, 78대 78 동수 상황에서 정말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편안하게 그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에피소드랄까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굉장히 그 결과가 좋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보통 국회도 그렇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보통 예결위원님들 밤새 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6명 의원님 전체가 밤을 샜다. 그것은 그런 의지가 그만큼 우리가 여야가 진짜 민생의 여야가 어딨냐 한번 해보자 라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예산안이 잘 통과가 되고 끝나면 종무식을 합니다. 그렇죠. 전체 의원들은 종무식을 하면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에서 열심히 했던 의원님께 상들도 드리고 그다음에 열심히 했던 우수위원회 또 표창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새벽 4시에 새벽 4시요? 4시.
아마 뭐 앞으로 전무후무 할 겁니다. 네. 새벽 4시에 예. 긴급하게 그 시상식을 좀 열어서 한 20여 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세계 상임위의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새벽 4시에 눈을 비비면서 시상식을 했던 그것이 기억에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은 뭐 앞서 저희가 접견실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올 한 해 지방의회, 최대 지방의회를 끌어가는 그런 본격화되는 시기에 의정활동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지방자치 2.0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그것은 저는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막지 못한다.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했는데 너무 이제 그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의회 독립을 위해서. 네. 그래서 예산권, 조직권, 그 다음에 정책지원관, 네. 의정활동비의 현실화 등등해서 한 7개의 현안이 있는데 그 대통령님께 이제 건의도 드린 그런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의회가 이제 그 지난 10대에 발족을 했다 성과를 거두고 일몰이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이번에 제정을 다시 했습니다. 해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 말에 조직 개편과 예산안 통과를 통해서 잘 구축된 내용을 가지고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될 이런 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해가 중요한 게 준비를 갖췄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 의장 활동 말고 의원 염종현 의원님의 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천 1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네. 의장이지만 사실 뭐 한 분의 도의원이시기도 하니까요. 부천 1이 이제 부천동인데 이곳이 한 3년 전쯤에 4년 전쯤에 여러 동을 이제 병합해서 하나의 동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역곡동하고 뭐 원미동, 네. 춘희동, 도당. 광역동이라고 그렇죠. 예, 예. 이게 부천도 원도심이 있고 신도시가 함께 혼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문제도 있고 해결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천의 좀 주된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제 지역구부터 말씀드리면 부천동이 이제 5개 동이 광역동으로 하나로 합쳐졌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뉴타운 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입은 그런 원도심이죠, 대표적인.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내고자 뭐 가로정비 사업도 이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는 쿼터블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 첨단 그 기업들 유치 등을 통해서 메아리처럼 조금씩 벌려 나가면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의장 활동을 주로 하시다 보니 이제 지역 구민들께서는 좀 민원도 넣고 싶고 의장님을 좀 만나 뵙고도 싶고 뭐 이런 아쉬움도 있으실 텐데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지역구 활동과 이제 의장 활동에 좀 균형을 좀 맞추셔야 되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신 우리 부천동 주민 여러분께 정말 머릿속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사선의 염정현 의장은 없었다고 좀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이 되고 나서 정말 송구스럽죠. 지역 주민들을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려도 부족한 상황인데 경기도 의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이 너무 중하고 크기 때문에 지역 활동에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말에 이용을 해서 오전부터 주민들을 계속 좀 만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잘 이제는 앞으로 이제 정신없던 시간이 조금 지나갔고 현재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잘 시간을 쪼개서 주민들께 그동안의 성과 해왔던 일 또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 민원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참 송구스럽죠. 아유, 별 말씀. 자, 이제 사선 의원이신 만큼 이제 오랜 시간 부천 발전을 위해서 달려오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천의 향후 발전 방향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부천이 금년이 이제 6만 5천부터 시작한 부천이 시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뜻깊은 해죠. 그동안에 부천은 80만까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러나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또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서의 수명이 좀 다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그동안 우리 원혜영 시장님부터 꾸준히 노력해왔던 문화도시 부천 이라는 그 부천의 위상과 네. 부천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였던 그러한 문화도시 부천의 체계를 좀 유지해야 될 테고, 네. 그다음에 현임 조영희 시장님께서 시정 철학이신 우리 뭐 대장 신도시, 그리고 상동 영상문화단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쿼터블 역세권 3개 축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인구 밀도가 높고 공장이 다 떠난 네. 이 상황에서 새롭게 넘어설 수 있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부천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치는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염종현 의원. 진심이 담긴 정치, 부지런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인데요.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게 더욱더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6.6g의 배지에 무게가 부끄럽지 않게 가려진 것은 드러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의장님. 네. 네. 여기는 경기마루 전시체험관인데요. 네. 자, 이곳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거나 견학하시는 분들께서 체험형 전시시설이라고 오셔서 이제 그 경기도의회 역사, 그리고 또 체험을 통해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 네. 등을 전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재밌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체험 전시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곳 그 경기도의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네.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의장님과 우리 의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의 도의원이라는 자리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선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그 힘은 그 원인은 주민들께서의 일관된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의원의 본연의 의정 활동을 좀 평가해 주신 결과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뵀을 때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주민들을 뵙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도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좀 몇 번 좀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염정현은 경기도의회에 보내면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또 주민들을 대신해서 대의기관에 가서 한눈 팔지 않고 정의롭게 하는구나 라고 평가해 주신 그것이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의장님 뵈면 꾸준한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선의 자리까지 오르신 것 같아요. 네, 과분하죠. 예. 꾸준함이라는 단어를 저는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12년 한결같이 이렇게 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꽤 오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염정현 의장님의 그 이전에 정치 입문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을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노무현이라는 분을 뵙게 됐죠. 네. 그분이 철학이 이제 동서화학, 그러니까 호남과 경상의 화학, 네. 그리고 남북 화해, 그리고 권위주의 타파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철학이셨죠. 거기에 좀 감동했고, 또 본인이
그거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내려놓고 종로에서 당선됨이 확실함에도 부산에 내려가서 지역 장벽을 깨겠다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뭐를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노사모라는 곳을 가입해서 초기에 시작을 좀 했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역할,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게 정치다. 혐오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2003년에 최초로 정당에 좀 가입을 했고 2006년부터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됐죠. 네. 노무현재단 기획이사를 또 지내셨잖아요. 네, 기획위원을 하고 기획위원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이렇게 좀 지내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건 좀 없었나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생전에 노사모의 이제 구성원들이 보통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아이디라는 거를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흔해졌지만 그때는 닉네임이라 그러죠. 닉네임을 제가 신발이라고 노사모에서 그래서 한번 우연히 부천에 한번 오실 계기가 있었는데 웃으시면서 왜 아이디를 신발로 졌냐 그거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통령님의 발이 돼서 뛸 수는 없고 신발이라도 돼서 뛰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다 라고 이제 웃으셨던 모습이 지금도 좀 선하네요. 사실 정치 오래 이렇게 하시면 가족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쉽지가 않은 그런 길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가족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완벽한 사람이야 가정과 정치 활동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정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가족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크죠. 그래서 항상 그러나 가족이 있기에 제가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그 원동력이 가족들의 지지와 성원, 희생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가족들께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고마웠다.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께 잘하겠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의장 되시고 나서는 뭐 그 아내분께서 더 많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뭐 격려 정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단단하시고 유쾌하시지만 신중하시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도민들도 신뢰하지 않을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염 의장님의 정치적 철학, 신념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몇 번 인터뷰를 언론과 하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위정이다옥이라는 그 고사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것은 정치를 포용하고 덕으로서 해야 된다. 그것은 치열하게 정치가 서로 나누어서 논쟁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지만 싸워서는 좀 안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그것을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치의 본연의 것을 서로가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애민 정신이죠. 좀 국민과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덕으로서 정치를 해내는 것, 포용의 정치, 그것 곧 협치의 정치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 해입니다. 또 곧 설을 앞두고 있고요. 경기 도민들께서 올 한 해만큼은 좀 민생 경제도 나아졌으면 좋겠고 좀 살기 편해져야 될 텐데 그런 걱정들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새해 덕담과 또 의장으로서의 각오와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156분의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대표님, 대표단을 중심으로 156분의 협치의 힘이 있었기에 오늘의 11대 경기도의회가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우리 156명의 의원진 모두의 성과다. 그래서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낮은 자세로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거기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1390만 경기도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견뎌주셨고 그리고 우리 여야 동수의 구조를 만들어 주셨고 경기도민 여러분 하여튼 2023년에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경기도의회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